정치가 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는데 약간 웃음기를 띠면서 자기의 어떤 친근감을 표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썼단 말이죠. 그는 이미 이제 장대호 머릿속에는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알 레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시간도 두 사건 속에 숨은 범죄자들의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 오늘 함께 알아볼 사건은 뭔가요? 사실 이 두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방향이 안 된 사건이에요. 우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서울 한 모텔에서 발생됐던 몸통 시신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장대호 사건. 그리고 이제 강서구 PC방에서 발생됐던 그 김성수 사건. 그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사건 명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이름도 뭐 얼굴도 공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정확한 사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그 아리 분들을 위해서 사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8일입니다. 한참 더울 때였죠.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지배인과 손님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지배인을 그 범인이었던 장대호가 하고 있었고 한 손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술이 좀 취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모텔 가게 되면 선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선불인데 손님이 술에 좀 취해서 선불을 안 한 상태였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숙박료가 한 6만 원 정도 됐는데 뭐 3만 5천 원으로 좀 깎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거기서 종료가 되고 돈을 안 낸 상태에서 그 손님이 방에 들어갔죠. 아, 돈을 안 내고? 안 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장대호 입장에서는 그거로 이제 끝나면 되는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이제 분을 사귀지 못한 거죠. 그 일이 발생되고 난 이후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지나서 본인이 이제 흉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마스터 키를 열고 그 방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겠죠. 바로 이제 이 흉기로 살해를 하는 자고 거죠. 자고 있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고 나중에 이제 좀 처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합니다. 방 안에서? 그렇죠. 모텔에 관련된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용이했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한강 쪽으로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네, 자전거로 이제 옮긴 거죠. 그 시신의 일부를 이렇게 지점마다 좀 다르게 유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발견됐죠. 네, 그 몸통이 처음 발견됐죠. 몸통이 발견됐죠.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경찰이 그 근처에 있는 모텔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했었어요. 장대호도 참고인 비슷하게 혹시 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장대호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결국 검거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대호 경찰 체포된 이후에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예. 이 신상공개 결정이 됐고 얼굴도 다 노출된 상태에서 검거가 돼가지고 이제 압송되는 그런 과정에서 통상 이제 언론에서 반성하지 않습니까? 피해자에게 뭐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도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야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송치가 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는데 약간 웃음기를 띠면서 자기의 어떤 친근감을 표시하는 듯한 뭐 그런 제스처를 썼단 말이죠.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아니 기억해보면 그런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유영철, 지존파 이런 사람들도 내가 죽인 살해한 이유는 이거다. 근데 이거는 되게 또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아, 다르죠. 예. 그런 태도가 상당히 보통 일반인들한테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인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속에 숨어있는 장대호만의 또 숨은 심리 메커니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장대호의 그 당시 행동을 우리가 보려면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라고 네. 하는 그 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그 이 장대호가 꽤 많은 인터넷 활동들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지식인 뭐 이런 쪽에 답글도 달고 예,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좀 눈에 띄는 것이 고등학생이 나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질문을 했을 때 네. 장대호가 그 지식인에 관련된 댓글을 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아이를 찾아가서 의자를 들어서 그냥 모서리로 머리를 찍어라. 의자 모서리로? 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너를 갖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에 있을 법한 범행 도구를 활용해서 도구를 네. 활용하고 그 부위를 설정해 주는 거죠. 가장 아플 수 있는 부위를 설정해 준 거잖아요. 예, 그 모서리니까. 와.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선제적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아, 이 장대호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살아오면서 본인이 당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예상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강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자기의 생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늘 장대호와 함께 분석해볼 두 번째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그거는 이제 장대호 사건이 발생되기 한 1년 전인데요. 2018년 10월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PC방에 이제 김성수라고 하는 20대가 있는데 PC방을 가게 돼요. 네. 들어가는데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 바로 옆에 약간 지저분한 것들이 있었나 봐요. 네네. PC방 관리하는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욕을 하죠. 이거 좀 치워달라고. 치워달라고 해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남성이 치워줬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깔끔하게 치우고 네 알겠습니다 손님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본인의 입장이죠. 본인은 나름대로 주관적인 어떤 불만을 느낀 거죠. PC방 사용료가 1,000원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네. 갈 테니까 나 여기 기분 나빠서 안 한다. 다른 데 간다. 자, 돈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1,000원을 환불해 달라. 네, 환불해라.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이거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감정들이 상했겠죠. 둘 다 상했을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둘 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 이제 경찰이 나와서 보니까 뭐 경찰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기는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거기에서 그러면 나중에 오후에 주인이 온다니까 오후에 와서 1,000원 받아가라. 이제 그렇게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CCTV가 이렇게 쭉 설치가 돼 있었는데 경찰이 가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때 좀 특이한 것이 김성수가 자기 집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뛰어가는 게 어느 정도 뛰어가냐면 100m 뛰듯이 막 뛰어가요. 또 그렇게 뛰어가서 또다시 뛰어오는 게 그 거리에 있는 CCTV에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온 거예요. PC방을 한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 PC방에 이제 없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쓰레기를 버려요. 바깥에 나온 상태에서 이제 어디서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카레이터에서 타고 내려오는 뭐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시비가 붙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김성수가 가지고 온 흉기로 쓰러진 상태에서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져 있기로는 뭐 거의 한 7, 80회 정도 공격을 해서 결국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 발생됐죠. 아, 이 사건도 정말 좀 잔혹하고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김성수에게서 보이는 심리 메커니즘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뭐 1,000원 때문에 사람. 네. 근데 저는 좀 거꾸로 봅니다. 그 1,000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이었다면 어땠을까? 10만 원이었다면. 네. 만약에 이제 김성수 입장에서는 시비가 됐던 그 돈의 액수가 1,000원이 아니고 네. 뭐 하다못해 뭐 만 단위, 뭐 하다못해 2, 3만 원 정도 됐으면 본인이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피해자를 이해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 주인이 아닌데 그 돈을 갖다 내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다. 그러니 오늘 오후에 와서 주인을 만나라. 이랬을 때 그래 뭐 이해한다.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건 아르바이트 하는 그 입장이긴 하지만 뭐 여기서 바로 자기가 줄 수 있다라고 내 돈 줄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1,000원을 안 주고 결국 이제 경찰이 와서 경찰까지 출동해서 그러면 오후에 와서 받아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작 1,000원 때문에 오작 1,000원 때문에 근데 김성수가 바라보는 시각은 1,000원 가지고 나를 또 오후에 오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1,000원짜리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그냥 1,000원 안 받아도 좋다 라든가 그럼 뭐 나중에 지나가다가 오후에 오겠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감정 같은 것을 정폭을 안 시키면 되는데 소위 자가 정폭을 시킨 거로 보여요. 말씀 들어보면 이 김성수의 심리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갈등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로만 판단하면 되는데 증폭. 계속 본인 안에서 증폭이 돼서 진짜 그렇게까지 뛰어가서 흉기를 가져올 정도로 증폭이 된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 좋지 않은 대처법이죠. 되게 무섭네요, 근데 갈등 상황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막 전속력을 다해서 네. 흉기를 가졌다는 게 근데 그렇게까지 100m 달리기 할 정도로 급하게 뛰어갔다 온 이유는 뭘까요? 오직 그때는 무시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김성수가 언론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러고 죽고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생각. 그때까지도 분을 사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막 숨을 헐떡거려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죄책감이 있거나 반성하거나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이는 거죠. 장대호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물어보면 나는 이런 답변을 해야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김성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약간 위축된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 장대호에 비교해서는 본인이 막 아주 뭐 떳떳하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만 바보가 됐구나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정말 나는 1,000원을 요구한 거는 정당하고 그 1,000원 정도는 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돈도 못 받고 나만 바보가 됐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둘 다 자기의 범행이 정당하다라는 게 좀 깔려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그리고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두 사람이 뭐 공통점도 좀 보이고 차이점도 좀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건 속에는 어떤 공통된 심리 메커니즘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공통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요? 네. 모멸감. 가해자가 그 피해자하고 상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모멸감 같은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사소한데 목숨을 걸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분노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사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순간적으로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범죄 행동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범죄 행동과 생각 간의 관계를 묘사한 5단계라는 게 있어요. 5단계. 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데 그게 1단계예요. 네. 두 번째,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나에게 좋은 점이 있을까? 화가 나면 막 욕을 하면은 화가 좀 풀릴까? 뭐 이런 생각들까지는 하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이 3단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예. 이 범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통 이제 그 세 번째까지 생각을 하고 그만두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그 네 번째는 뭐냐? 그래도 좋다 그러면 해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겠다. 그래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섯 단계인데 지금 이제 장대호하고 그리고 이제 이 김성수의 그 사건 전개 과정을 보면 세 번째 단계가 빠져버린 거예요. 1, 2, 3, 4, 5단계인데 그 3단계가 거의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삭제가 돼버리고 바로 4단계로 가고 난 이후에 일을 버리고 5단계에는 이 두 사람이 다 후회를 안 해요. 합리화를 하는 거죠. 정당했다. 네, 나는 정당했다. 뭐 너 태어나서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또 죽을 거다. 이런 얘기. 나는 억울하고 분하다.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다섯 단계에서 본인을 합리화하고 있고 내 그동안의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3단계가 쏙 빠지게 된 이유는 그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모멸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에 10배, 100배의 보복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모멸감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증폭시키고 자기 내부에 있는 그 공격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단계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교수님께서 두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른 가장 큰 이유가 모멸감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모멸감은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느끼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보통은 좀 적당히 참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왜 장대호랑 김성수는 이 모멸감에 대해서 그토록 과민하게 반응을 했던 걸까? 그게 이제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개인적인 특성하고도 많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혹시 그 컵 있습니까? 네. 컵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컵으로 설명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마음의 여유가 이만큼 있는 사람, 이만큼 있는 사람, 요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분노 같은 걸 막 이렇게 쌓아온 사람들인데 이거 가끔씩 한 번씩 털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계속 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붓는다, 모멸감을 요만큼 줬다. 그럼 이제 이미 여기까지 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만큼 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넘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자주 이걸 비워줘요.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공간을 넓혀주면 이러한 모멸감이 온다 하더라도 소화를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증폭을 시키니까 누가 여기 약간의 자극만 해도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런 빈번히 접하는 모멸감에서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간에 있어서의 이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야 되죠.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모멸감을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내가 이걸 붙지를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팁을 드리면 반말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저희 뭐 작가들한테도 뭐 나이 어린 작가들한테도 다 어리지 않아요. 그게 나이 차가 있는 건데 이게 착각이 뭐냐면 나이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어리다라고 하는데 어린 애들은 진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어리지 성인식을 하면은 다 그 성인 그 그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조금 적을 뿐이지 어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옛날 그 조상들이 다 어떤 경험에서 우러난 건데요. 그분들이 한 얘기들 중에서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이제 말로 시작한 범죄가 진짜 많잖아요. 말로 시작하죠. 유독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보복운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쉽게 날 무시한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는 평생
차선 변경 안 할 것 같이 남 차선 변경하는 거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차선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넣는 순간 악셀레터를 밟아요. 너가 어떻게 감히 내 앞을 특히 이제 차가 작은 차일수록 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깜빡이를 하나 켜고 한 대를 먼저 보내줘요. 한 대를 먼저 보내주는 거를 뒤에서 있는 차가 보고 그러고 들어가면 막 불을 깜빡거리거나 빵빵거리거나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 좋은 팁인데요? 이제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예, 깜빡이 딱 넣고 한 대 보내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근데 두 대를 보내면 안 돼요. 만만하게 봐요? 두 대 보내면은 저거는 제껴버려요. 저거는 만만하게 뭐 그냥 와요. 그게 심리예요. 아, 그런 심리가 또 적용이 되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야.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을 하거나 때로 무례하게 굴거나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 그게 이제 자기가 한 그 여러 가지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뭐 신분 사회가 폐지가 된 게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돈을 얼만큼 가졌느냐, 직업이 뭐냐, 뭐 학력이 뭐냐, 하다못해 안 되면 나이 가지고 이제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늘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영원한 갑도 을도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여기에서는 갑이지만 저희가 뭐 을이 될 수 있고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남을 존중하고 리스펙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리스펙을 하면은 남들이 뭐라건 간에 그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남들 외부에서 찾는 것 같아요. 리스펙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전환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것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서서히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잔혹한 사건들이 있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제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 10%만 느낀다 하더라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교수님과 함께 범죄자들의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던 그알 외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교수님, 어떠셨나요? 오늘까지 한 6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뤄봤는데 사건에 대해서 뭐 토의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좀 느끼고 또는 얻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떤 그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사건 자체의 내용에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뭔가, 뭘 조심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의 그 토의나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편으로 끝내서 좀 이제 그아리 분들 아쉬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한 그알 외전 7번째 시리즈, 다음에는 더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윤성 교수님 감사합니다.